그날은 여느 날과 다를 게 없었습니다. 아침 일찍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점심 장사를 준비하고 있었죠. 그렇게 식당 오픈 준비를 마치고 저는 우리 가게의 마스코트, 알바생 민정이를 기다렸습니다. 평소라면 민정이는 오전 11시가 주고 만든 시간에 해맑은 목소리의 인사와 함께 가게 문을 열며 들어섰습니다. 민정이가 오면 가게 분위기가 환하게 밝아졌고 괜히 하루 장사도 잘 될 것 같은 기분이 들곤 했습니다. 민정이를 처음 본 건 몇 달 전이었습니다. 홀로 가게를 꾸려나가기엔 손님이 많아져 바쁜 시간대에 알바를 써야 했고 면접을 여러 명 봤지만 하나같이 힘들다, 돈이 적다며 오래 버티질 못했죠.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열리더니 작고 마른 여학생이 수줍게 들어섰습니다. 수척한 얼굴에 큰 눈, 힘이라고는 하나도 없을 것 같은 연약한 인성에 걱정부터 들었지만 막상 함께 일해보니 성실하고 배려 깊은 아이였어요. 무엇보다 늘 웃으며 손님을 대했고 힘든 내색도 짜증 섞인 표정도 한 번 본 적이 없습니다. 며칠 만에 저는 민정이가 단순히 일 잘하는 알바 그 이상이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식당 일이 익숙치 않을 텐데도 묵묵히 따라했고 주문이 밀려도 허둥대지 않았습니다. 그 무렵 민정이가 낸 이력서를 찬찬히 보다가 부모님 없이 할머니와 단둘이 산다는 걸 알게 됐죠. 그래서였을까요? 저는 점점 민정이를 그냥 직원으로 보기보다는 마치 가까운 조카처럼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날 늘 같은 시간에 가게로 들어와 인사를 건넬 민정이가 오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어 연락을 해보려던 찰나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사장님, 저 민정이에요. 죄송한데 저 오늘부터 가게 못 나갈 것 같아요. 이렇게 문자로 말씀드려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리고 이번 달 일한 돈은 안 주셔도 돼요. 그것까진 차마 못 받겠어요. 사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 말 없이 갑자기 출근을 안 하는 이들도 많았지만 민정이는 그런 아이가 아니었습니다. 제가 알던 민정이는 책임감이 있었고 도망치는 성격은 더더욱 아니었죠. 아무래도 그 애한테 무슨 일이 생긴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혼자서 점심 장사를 겨우 마무리 짓고 민정이가 제출한 이력서에 있는 주소를 확인해 골목길을 따라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어요. 곳곳이 벗겨진 외벽과 삐걱대는 철문, 그리고 우편함에는 고지서들이 한가득했습니다. 조심스레 초인종을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답이 없자 문고리에 손을 얹어 살짝 돌려봤습니다. 문은 의외로 쉽게 열렸고 그 너머로 보인 집안 풍경에 숨이 턱 막히며 그대로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저는 남동생과 함께 고아원에서 자랐습니다. 부모님이 어떤 분이었는지, 왜 우리가 이런 곳에 오게 됐는지는 잘 모릅니다. 기억나는 거라고는 어릴 적 병원 대기실 같은 곳에 앉아 멍하니 창밖을 바라보던 장면,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낯선 어른 손에 이끌려 고아원 정문을 들어섰던 기억뿐입니다. 그래도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제가 위안 삼았던 건 바로 제 옆에 항상 남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누구 하나 챙겨주는 사람 없이 매일매일을 버텨야 했지만 적어도 동생의 손은 제 손 안에 있었으니까요. 서로를 놓치지 않으려고 꼭 붙어 다녔고 제가 조금이라도 더 나이가 많은 누나라는 이유로 동생을 지키는 게 저한테 주어진 중요한 임무처럼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지냈던 고아원은 읍내에서 버스로 한참을 더 들어가야 나오는 작은 시골 마을에 있었습니다. 낡은 슬레이트 지붕 건물, 아침 저녁으로 물방울 맺히던 창문, 그리고 아이들 목소리가 늘 가득했던 식당과 강당. 언뜻 보면 평온한 시골 보육시설 같았지만 실제로는 매달 운영비를 걱정해야 하는 빠듯한 현실에 놓여 있었어요. 아이들 수에 비해 이불이 부족했고 겨울이면 따뜻한 외투가 없어
옷을 두세 겹씩 껴입었습니다. 먹을 것도 모자랐고 가끔 단체에서 기부받은 간식이라도 생기면 그날은 그야말로 잔칫날이었습니다. 사실 그땐 어렸기에 정확한 사정은 몰랐습니다. 하지만 이상하다고 느낀 적은 여러 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자기 아이들 생일 선물이나 겨울 내복이 예년보다 줄어들거나 간식을 먹던 횟수가 부쩍 줄어들거나 할 때면 어른들의 표정에는 걱정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원장 선생님이 사무실 문을 살짝 열어둔 채 통화하는 걸 우연히 듣게 됐습니다. 원장님은 수화기를 꼭 붙잡고 한숨을 푹 쉬며 이렇게 말하셨습니다. 정말 큰일이야. 지금도 군에서 나오는 보조금이랑 후원금으로 겨우 꾸려가고 있는데 이제 후원자까지 줄어들었으니 이대로 가다가는 문 닫아야 할지도 몰라. 우리 애들 다 뿔뿔이 흩어지면 어떡하니. 형제나 남매들은 가능한 같이 보내야 한다지만 다른 곳에서 받아줄지도 모르겠고 정말 걱정이야.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당시 중학생이었던 저는 그 말의 의미를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문 닫는다는 건 이곳이 사라진다는 거고 아이들이 흩어진다는 건 무슨 일이 있어도 함께하겠다고 마음먹은 동생과도 떨어질 수 있다는 의미였습니다. 너무 무서웠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동생의 손을 더 꼭 붙잡고 잠들었고 꿈에서도 우리가 헤어지는 장면을 수없이 꿨습니다. 눈을 뜨면 괜히 동생 얼굴을 확인하곤 했죠. 어떻게든 이곳이 무너지지 않기를, 우리가 갈라지지 않기를 매일 밤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고아원의 생활은 더욱 어려워지는 듯 했어요. 그런데 며칠 뒤 상황은 기적처럼 바뀌었습니다. 원장님 얼굴에 처음으로 안도의 빛이 떠올랐고 식사 때 나오는 반찬도 아이들에게 나눠주는 세면도구나 옷까지도 조금씩 나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알고 보니 어떤 후원자분이 금전적인 지원을 해주신 덕분이었습니다. 그분은 나이가 지긋한 할머니였는데 한 단체를 통해서 꾸준히 여러 곳에 후원을 해주시다가 저희 고아원의 안타까운 사정을 듣고 큰 금액을 직접 기부해 주신 겁니다. 그 할머니 덕분에 저와 동생은 헤어지지 않고 그 고아원에서 계속 함께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겨울, 기록적인 한파가 닥쳤습니다. 유난히 추웠고 고아원의 낡은 보일러는 연일 고장나기 일쑤였죠. 아이들은 얇은 점퍼를 껴입고도 이불 속에서 덜덜 떨었고 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평소 몸이 약했던 제 남동생 역시 심하게 감기에 걸려 결국 폐렴 증세까지 보이며 병원으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병원비가 문제였죠. 고아원에서는 당장 낼 돈이 없었고 어른들은 어쩔 줄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전 너무 겁이 났어요. 혹시 동생이 치료를 제때 못 받아 잘못되기라도 할까봐 열이 펄펄 끓는 동생 곁에서 붙잡은 손을 놓지 못하고 병실 바닥에서 밤을 지새웠습니다. 동생 옆에서 깜빡 잠이 들었는데 어른들의 목소리에 눈이 떠졌습니다. 저희 원장님과 어떤 할머니 한 분이 병실에 서 계셨어요. 박 여사님 정말 감사합니다. 여사님 아니었으면 저 아이 이번에 정말 큰일 났을지도 몰라요. 이 매번 이렇게 받기만 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라도 도움이 된다면 다행이죠. 마음 같아서는 고아원에 자주 와서 도울 거 있으면 돕고 싶은데 보다시피 나도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밖에 도와줄 수가 없네요. 이번에도 역시나 할머니의 후원금으로 제 동생이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된 거였어요. 그분이 아니었다면 동생은 아마 입원은커녕 치료도 못 받고 돌아와야 했을 겁니다. 그분 덕에 동생은 무사히 입원해 약물 치료를 받고 며칠 뒤 고비를 넘겼습니다. 얼마 후 태어난 동생을 품에 안았을 때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그날의 감정은 평생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누군가의 보이지 않는 손길이 한 아이의 생명을 지켜줬고
저 같은 중학생에게 세상은 그렇게 완전히 외롭기만 한 건 아니구나 하는 희망을 처음 느끼게 해줬거든요. 그 후 김 여사님은 가끔 직접 고아원으로 찾아오셨습니다. 항상 따뜻한 미소를 띤 얼굴로 아이들 하나하나 눈을 맞추며 손을 잡아주셨고 이름도 외워서 불러주시던 모습이 기억납니다. 저는 할머니를 보자마자 달려갔습니다. 할머니, 그때 인사를 제대로 못 드려서요. 저희 동생 병원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 네가 선아 맞지? 동생 잘 돌봐준다고 원장님이 선아칭 참 많이 하시더라. 앞으로도 동생이랑 잘 지내야 한다. 어른들 말씀도 잘 듣고. 그리고 선아야, 네가 좋은 사람이 되어야 해. 세상이 다 각박하다고 해도 너를 도와줄 사람은 분명히 있다. 그리고 너도 누군가에게 따뜻한 사람이 되어줘야 해. 할머니가 해주신 그 말은 오래도록 제 머리와 가슴에 남았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난 뒤 저는 다짐했죠. 나중에 어른이 되면 저 할머니처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야겠다고요. 저는 할머니가 오시는 날을 은근히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인가 할머니의 모습을 보기 힘들어졌고 더 이상 어떤 소식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걱정이 되고 궁금하기도 해서 원장님께 물어봤지만 별다른 설명은 들을 수 없었어요. 다만 원장님께서도 어딘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말씀하셨죠. 선아, 너도 박 여사님이 걱정되나 보구나. 아휴, 여사님이 괜찮으셔야 할 텐데. 그 말을 듣자 저는 마음이 불안해졌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이니 혹시 건강이 안 좋아지신 건 아닐까 하고요. 그래서 마음속으로 조용히 그분을 위해 기도를 했던 날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끝내 다시 할머니를 만날 수는 없었고 그렇게 저희의 인연은 자연스럽게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 저 역시 고아원을 떠날 시기가 다가오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고아원을 나서며 동생에게 말했어요. 2년 후에는 너도 이 고아원에서 나와야 하잖아. 내가 먼저 나가서 너랑 지낼 방 한 칸이라도 구할 수 있게 돈 모아볼게. 그러니까 너는 여기서 원장님 말씀 잘 듣고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 그리고 대학도 가야 하니까 공부도 꾸준히 해야 한다. 너네가 자주 연락할게. 저는 옷가지에 든 작은 가방 하나를 손에 들고 고아원을 나섰습니다. 떨리는 마음과 낯선 세상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후원자 할머니와의 마지막 인사를 끝내 하지 못한 아쉬움이 뒤섞여 있었습니다. 고아원을 나온 저는 세상을 잘 몰랐습니다. 무엇을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하는지조차 막막했죠.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2년 후에 고아원을 나올 동생을 위해 지금부터는 더더욱 열심히 살아야 했어요. 그래야 우리가 계속해서 함께 지낼 수 있었습니다. 처음 발 디딘 곳은 허름한 반지하 방이었어요. 문을 열면 축축한 곰팡이 냄새가 올라왔고 여름엔 습기, 겨울엔 찬 기온에 몸서리를 쳐야 했습니다. 하지만 거기서부터 저는 다시 시작했습니다. 남들이 꺼리는 일부터 닥치는 대로 했습니다. 식당 설거지, 편의점 야간 근무, 마트 시식 알바까지 하루에 3군데를 돌기도 했고 잠은 보통 4-5시간 남짓밖에 잘 수 없었어요. 몸이 힘든 것보다 더 괴로웠던 건 그 모든 일을 해도 손에 쥐는 돈이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조차도 소중했습니다. 저는 매일 500원짜리 하나라도 아끼며 동생과 다시 살게 될 날만 기다렸어요. 힘든 와중에도 가끔씩 동생과 하는 통화는 일상의 낙이었습니다. 공부 잘하고 있지? 너 대학 보내려고 누나가 얼마나 열심히 돈 모으고 있나 몰라. 그러니까 놀기만 하지 말고. 알았어. 그런 말 안 해도 알아서 잘하니까 누나는 밥 잘 챙겨 먹어. 근데 언제 한 번 안 올 거야? 명절에도 못 와?
당시 저는 명절에도 쉴 수 없었습니다. 다른 이들이 가족과 모여 웃고 떠들 때 저는 여느 때보다 더 부지런히 일했어요. 그렇게 해야 일당이 조금이라도 더 붙었고 그 돈은 곧 동생과 함께할 미래의 밑거름이 되었으니까요. 함께 일하던 동료들은 가끔 저를 보며 독하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의 저에게는 독하게 사는 것 외엔 다른 선택지는 없었어요. 부모 없는 남매가 뿔뿔이 흩어지지 않고 함께 살 수 있으려면 제가 버티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꼬박 2년이 흘렀고 마침내 고아원을 나온 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제가 마련해둔 곳은 골목 끝에 자리 잡은 낡은 주택이었지만 방 2칸에 볕이 드는 창문, 함께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 작은 부엌이 있는 집이었습니다. 고아원에서 나와 처음 발을 디딘 그 집 앞에서 동생은 문을 열자마자 멈춰 서더니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누나, 고생 많았지. 진짜 고마워. 이제부터는 나도 누나 도울게. 그 말을 듣고 저도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날 밤 둘이서 처음으로 집밥을 해먹었고 그때 먹은 김치찌개는 아직도 제 인생 최고의 밥상이었습니다. 비록 낡은 집이었지만 우리는 그날부터 정말 가족 같은 가족이 되었죠. 동생은 원래 공부를 참 좋아하는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아이의 꿈을 포기하게 만들고 싶지 않았습니다. 전문대 등록금이며 교재비, 교통비까지도 감당할 수 있도록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낮에는 편의점 아르바이트, 저녁에는 연회장이나 뷔페에서 서빙, 새벽에는 도매시장에 나가 박스를 옮기며 하루 3타임씩 일했습니다. 그렇게 번 돈을 생활비와 학비로 나눠 통장에 쪼개 넣으며 버틴 세월이 또 몇 해가 흘렀습니다. 공부를 마친 동생이 취직해서 정장을 입고 번듯한 회사에 첫 출근을 하던 날, 저는 괜스레 눈물이 났습니다. 그리고 한 달 뒤, 동생은 월급을 뽑아 제게 주며 말하더라고요. 누나, 이젠 내가 누나 돌볼게. 누나도 힘든 일 생기면 꼭 말해줘. 혼자 다 짊어지려 하지 마. 그리고 있잖아. 누나도 이제는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아. 내가 도와줄게, 응? 그 말을 들었을 때 고맙긴 했지만 아직 이르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동생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는 걸 보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몇 해가 더 흘렀고 마침내 동생은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예비 신부를 처음 봤을 때 제 동생을 진심으로 아끼는 눈빛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저는 누구보다 기쁘게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했습니다. 그동안 일하고 동생 장가까지 보내느라 정작 제 결혼할 시기는 훌쩍 지나버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결혼식 날 동생은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습니다. 누나 덕에 내가 이렇게 사람 구실하면서 사는 거야. 이제 내 걱정은 그만하고 꼭 누나 삶을 살아.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동생 결혼까지 시키고 나니 이제는 진짜 나를 위한 삶을 살아도 되겠다는 욕심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고아원을 떠나 일을 하면서 품었던 작은 꿈 하나를 꺼냈죠. 그 꿈은 내 이름으로 된 작은 식당을 내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담한 식당에서 손님들에게 따뜻한 한 끼 대접하면서 그렇게 살아보고 싶었어요. 저는 동생에게 제 꿈을 말했어요. 선호야, 누나가 네 말 듣고 생각을 해봤어. 사실 예전부터 작은 식당 하나 차려보는 게 내 소원이었거든. 이제 그 꿈을 현실로 만들어보려고. 누나 잘 생각했어. 자, 이거 받아. 이거 내가 조금씩 모은 돈이야. 그동안 누나가 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 많았는지 다 알아. 거기에 비하면 이거 한참 모자라지만 그래도 받아줘. 이 돈 보태서 누나 식당 알아봐. 저는 동생이 내민 통장 속 돈과 제가 몇 년간 조금씩 모은 돈, 그리고 약간의 은행 대출을 받아서 마침내 가게를 계약했습니다. 저는 그곳에 제 인생 처음으로 온전히 제 것이라 할 수 있는 작은 식당을 열었습니다.
메뉴는 단촐했지만 모든 반찬을 손수 만들었고 진심을 담았습니다. 처음엔 손님이 적어도 하루하루 감사했고 조금씩 단골이 생기면서 가게는 살아났습니다.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 모를 만큼 바빴지만 저는 지치지 않았어요. 오히려 신이 났습니다. 이 식당은 단지 생계수단이 아니라 제가 살아온 시간의 보상이고 고단했던 세월 끝에 제 손으로 만든 작은 기적과도 같은 존재였으니까요. 식당을 연 지 1년쯤 지났을 무렵부터 혼자서 모든 걸 감당하기엔 버거운 날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제 손 하나로도 충분할 정도로만 손님이 찾아왔지만 단골이 생기고 동네 어르신들 사이에서 맛집으로 입소문이 나면서 점심시간은 정말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습니다. 그래서 바쁜 시간대만이라도 도와줄 아르바이트생을 구해야만 했습니다. 동네 구인 게시판에 종이 쪽지를 붙이고 온라인에도 공고를 올렸습니다. 면접도 몇 번 봤습니다. 하지만 요즘 애들은 일 시작한 지 며칠 만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고 그만두기 일쑤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저는 혼자 다시 장바구니를 들고 새벽 시장에 다녀오고 반찬을 만들고 땀에 젖은 앞치마를 바꿔가며 하루를 버텨야 했습니다. 그러면서 성실한 직원이 찾아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창 점심 장사가 끝나고 설거지를 마무리하던 오후 늦은 시간, 가게 문이 열리더니 작은 체구에 앳된 얼굴을 한 여학생이 수줍게 들어섰습니다. 하얗고 마른 팔, 가녀린 몸, 그리고 어딘지 모르게 조심스러운 눈빛. 처음엔 솔직히 망설였습니다. 딱 봐도 연약해 보이는 저 소녀가 무거운 반찬 그릇을 나르고 점심시간 손님 응대까지 감당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더라고요. 하지만 마땅한 사람도 없고 그 아이가 용기를 내어 찾아왔다는 것만으로도 무시할 순 없었어요. 그 학생은 제게 이력서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대충 훑어보고 물어봤어요. 이름이 김민정? 나이는 19이네요. 네, 2달 후에 20살 됩니다. 그럼 식당 일 해본 적 있어요? 아니요. 해본 적은 없지만 저 일머리 좋다는 말은 꽤 들어봤어요. 학교 다니면서 편의점 알바도 틈틈이 해봤고요. 근데 생각보다 식당 일이 정말 힘들어요. 그리고 페이도 최저시급보다 조금 더 줄 수밖에 없는데 괜찮겠어요? 네, 시켜만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도 당장 사람이 급했고 그 학생도 일자리를 구하는 게 급해 보였습니다. 걱정이 되긴 했지만 이것저것 따질 상황도 아니었죠. 그래서 학생에게 말했어요. 그래요. 그럼 일단 이번 주만 같이 일해봐요. 해보고 정 힘들면 말해요. 내일부터 나와줄 수 있죠? 네, 나올 수 있어요. 감사합니다, 사장님.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해서 다음 날부터 민정이라는 그 아이와 함께 일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제 걱정과는 다르게 민정이는 보기보다 훨씬 야무졌어요. 접시를 닦아도 꼼꼼했고 반찬을 나를 때도 무겁다는 말 한마디 없었어요.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늘 웃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미소는 누군가와 많이 닮은 것 같았는데 누군지는 잘 떠오르지 않았어요. 민정이는 열심히 일했고 가게에 오는 모든 사람에게 친절했습니다. 단골 어르신들이 민정이의 인사 한마디에 웃으면서 들어오셨고 어떤 손님은 농담처럼 말씀하셨어요. 이 집은 사장님 음식 맛도 좋지만 저 학생 미소 보려고 온다니까요. 그렇게 민정이는 저희 가게의 마스코트가 되었습니다. 그 웃음과 성실함에 저 역시도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죠. 며칠 뒤 가게가 좀 한가할 때 민정이가 낸 아르바이트 지원서를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그러다 눈에 들어온 게 있었어요. 바로 가족관계였습니다. 민정이에게 가족이라고는 할머니 한 분뿐이었어요. 부모에 대한 항목은 비어 있었죠.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이력서를 들여다봤습니다.
민정이도 혼자 가장 노릇을 하며 산다는 걸 알게 되자 가슴 한쪽이 아릿하게 저렸습니다. 그렇게 밝은 미소 뒤에 이런 사정이 있다는 건 몰랐었죠. 민정이의 모습이 제 지난날과 겹쳤습니다. 그날부터였을 겁니다. 민정이가 더 예뻐 보이고 같이 밥을 먹을 때면 반찬 하나라도 더 얹어주게 됐던 거요. 민정아, 너 너무 말랐어. 밥 좀 더 먹어. 참, 그리고 이따가 퇴근할 때 냉장고에 있는 반찬 가져가. 장조림이랑 멸치볶음 만들었는데 가서 할머니랑 같이 먹어. 사장님, 이렇게 안 챙겨주셔도 되는데 너무 죄송해서요. 뭐가 죄송하니. 우리 동생네 줄 거 만들면서 좀 더 만든 것뿐이야. 그러니까 미안하다는 말 그만하고 가져가서 할머니랑 맛있게 먹어. 부족하면 또 말하고. 그리고 어느덧 민정이가 일한 지 2달이 되었고 월급날이었습니다. 점심 장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한 뒤 퇴근하려던 민정이를 불렀습니다. 민정아, 오늘 월급날인 거 잊었어? 월급은 계좌로 보냈고. 자, 이건 내 보너스. 보너스요? 사장님, 반찬이랑 이것저것 챙겨주시는 것도 감사한데요. 민정이, 네가 우리 가게에서 일하고 나서부터 손님이 더 늘었어. 다들 네가 잘 웃고 친절하다고 얼마나 칭찬하는지 몰라. 그래서 고마워서 주는 보너스야. 민정이는 저를 향해 해맑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 사장님이랑 일해서 진짜 좋아요. 여긴 따뜻하거든요. 사실 저 할머니랑 단둘이 살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막막했던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저도 이 식당에서 일하고 나서부터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용기가 생기고 그래요. 이 세상에 그래도 나를 생각해주고 따뜻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한 명 더 생긴 것 같아서요. 사장님, 정말 감사합니다. 그 말 한마디에 저는 괜히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렇게 민정이는 하루하루 제게, 그리고 이 식당에 깊이 스며들었습니다. 민정이는 매일 아침 정해진 출근 시간보다 10분은 일찍 도착하곤 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며 좋은 아침이라고 밝게 인사하는 그 목소리는 식당의 시작을 알리는 종소리 같았죠.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오는 단골 손님들마다 민정이 왔구나, 오늘도 화나네 하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그 아이가 웃으며 서빙하고 있으면 어쩐지 가게 전체가 한결 따뜻해 보였습니다. 민정이와 일한 지도 5개월쯤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하루였죠. 저는 새벽부터 부지런히 시장을 받고 식당에 도착해 재료를 손질하고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어느덧 가게 오픈 시간이 다가왔어요. 그런데 그날은 원래라면 밝게 인사하며 출근하는 민정이의 목소리가 들려야 할 시간인데도 어쩐지 조용했습니다. 조금 늦어지나 보다 했지만 11시가 가까워졌는데도 민정이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리고 곧 휴대폰의 진동과 함께 도착한 짧은 문자 한 통에 저는 당황했습니다. 사장님, 저 민정이에요. 정말 죄송합니다. 아무래도 오늘부터 일을 못 나가게 될 것 같아요. 사장님께서 저한테 잘해주셨는데 직접 찾아뵙지도 못하고 이렇게 문자로 말씀드리게 돼서 너무너무 죄송해요. 그리고 이번 달 일한 돈은 안 주셔도 돼요. 제가 못 받을 것 같아요. 다시 한번 정말 죄송합니다. 사장님, 그동안 감사했어요. 문자를 다 읽고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자세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민정이에게 분명 무언가 숨겨진 사정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아이는 절대 이런 식으로 무단결근할 나이가 아니었거든요. 대체 무슨 일이 생긴 건지 제 눈으로 직접 확인을 해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장사를 접을 수는 없었기에 점심 장사만 겨우 마치고 손님이 한가해지자마자 서랍 속에서 민정이가 제출했던 지원서를 꺼냈습니다. 거기 적힌 주소를 다시 확인한 뒤 그 길로 곧장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민정이의 집으로 가려면
좁은 골목 안쪽으로 한참을 걸어 들어가야 했어요. 그리고 도착한 곳은 낡고 오래된 연립주택이었죠. 곳곳이 벗겨진 외벽과 삐걱대는 철문, 그리고 우편함에는 고지서들이 한가득했습니다. 초인종을 몇 번 눌렀지만 안에서는 아무런 반응이 없었고 할 수 없이 저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안에서 아무 기척이 없는 듯 했는데 잠시 후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민정이 얼굴이 보였어요. 민정이는 제가 올 거라고는 예상도 못했는지 깜짝 놀란 눈치였습니다. 사장님이 여기까지 어떻게 오셨어요? 문자 받고 걱정돼서 왔지. 대체 무슨 일인지 얘기 좀 하자. 민정이는 한참 머뭇거리다가 한 발짝 물러나 저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신발을 벗고 집 안으로 들어섰고 순간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거실이라고 하기에도 비좁은 공간. 한쪽 벽엔 낡은 전기난로 하나가 간신히 돌아가고 있었고 작은 방 안쪽에는 병색이 완연한 노인이 이불을 덮은 채 누워 계셨습니다. 민정이가 말하던 할머니였습니다. 방 안에는 짐이 한가득 쌓여 있었습니다. 마치 어딘가로 이사를 가려는 듯 했죠. 민정아,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갑자기 일을 그만둬야 했던 거니? 민정이는 침묵 끝에 작은 목소리로 털어놨습니다. 며칠 전에 건물주가 찾아왔어요. 여기 재개발한다고 나가래요. 근데 이 집이 무허가 주택이라서 보상도 없대요. 집 비우라는 날짜는 다가오고 이삿짐 센터 부를 돈도 없어요. 할머니는 아프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도 모르겠고 그래서... 민정이는 말끝을 흐리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바를 가야 하긴 하는데 도저히 지금은 그럴 상황이 아니라서 문자밖에 못 보냈겠더라고요. 죄송해요, 사장님. 일방적으로 그만둬서. 저는 그제야 알았습니다. 성실하고 착한 민정이가 왜 그렇게 문자 한 통만 남길 수밖에 없었는지 말이죠. 그리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민정이의 말대로라면 지금 이 집에서 쫓겨나면 갈 곳이 없었어요. 곧 짐을 들고 떠나야 하지만 그 어디에도 목적지는 없었죠. 이삿짐 옆에 놓인 비닐봉투 속엔 소형 전기포트, 라면 몇 개, 그리고 누더기 이불이 전부였습니다. 고시원이든 쪽방촌이든 아니면 그냥 빈집이라도 어디든 들어가야 했을 테지만 몸이 아픈 할머니를 모시고 갈 곳은 마땅치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막 20살이 된 민정이에게 이 모든 일은 두려웠을 테죠. 저 역시 그런 시절이 있었기에 민정이의 마음이 다 이해가 갔습니다. 저는 방 안을 둘러보게 됐어요. 방구석, 허름한 서랍 위에는 액자가 하나 놓여 있었습니다. 빛바랜 사진 속에는 교복을 입은 중학생쯤 되어 보이는 민정이와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 보였던 할머니가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그 할머니의 얼굴을 보는 순간 저는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사진을 가까이 확인하고 저는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 사진 속 할머니는 제가 고아원에 있을 때 몇 번이고 직접 찾아와 손수 간식을 나눠주고 제 동생이 폐렴으로 입원했던 때 어려운 사정을 듣고는 병원비까지 다 내주셨던 그 후원자 할머니였습니다. 언젠가부터 고아원에 찾아오시는 날이 줄어들어 인연이 끊기긴 했지만 늘 감사했던 그분이 바로 민정이의 할머니였습니다. 어찌나 가슴이 먹먹하던지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그때 제게 따뜻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해 주시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그 손길이 지금 이 낡은 방 안의 냉기 속에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뭉클했습니다. 민정아, 이분이 정말 너희 할머니죠? 네, 저희 할머니예요. 사장님 왜 그러세요? 민정아, 혹시 너희 할머니 예전에 고아원 같은 곳에 봉사 다니시거나 후원하시던 적 있으셨니? 민정이는 당황한 듯 눈을 크게 뜨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어릴 때 들은 적 있어요. 저희 부모님 살아계실 때에는
할머니께서 재단을 통해 후원도 하셨고 직접 봉사도 다니셨다고요. 사장님 혹시 우리 할머니랑 아는 사이세요? 저는 민정이에게 아주 오래전 제게 있었던 일을 이야기했습니다. 고아원에서 자라던 시절, 그 시린 겨울에 따뜻한 옷과 약, 병원비를 보내주셨고 제 남동생의 목숨을 살려주신 분, 그리고 주말이면 멀리서 직접 찾아와 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제게는 남동생을 잘 챙긴다며 늘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던 분, 그분이 바로 지금 이 방 안에서 조용히 누워 계신 할머니라는 걸 말이죠. 민정이는 제 말을 듣고 놀란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정말 우리 할머니가요? 고아원에서 사장님을 본 적 있다는 거죠? 그래, 그때 너희 할머님 덕분에 내가 동생이랑 떨어지지 않고 버틸 수 있었어. 너희 할머니가 후원해 주시고 좋은 말씀도 해주셔서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거야. 그때였습니다.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곧 민정이 할머니께서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얼굴이 수척했지만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하고 맑았습니다. 할머니가 천천히 일어나셨고 저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반가운 마음에 저는 할머니의 손을 잡고 인사를 드렸어요. 할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제가 너무 커버려서 못 알아보실 수도 있는데 저 예전에 할머니가 후원해 주시던 고아원에 남동생이랑 있던 아이예요. 제 동생이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직접 오셔서 병원비도 내주셨는데 기억하시겠어요? 할머니는 기억을 거슬러 올라간 듯 생각에 빠진 듯 했습니다. 그러다 이내 생각이 나신 듯 반갑게 말씀하셨죠. 아, 그래. 기억이 나는구나. 이름이 선아였나? 네, 맞아요. 세상에, 이름도 기억하고 계셨구나. 할머니는 그때도 고아원에 있는 모든 애들 이름을 다 기억해 주셨어요. 그래서 한 명 한 명 불러주셨고요. 그때 그게 되게 좋았어요. 그래, 그때 동생 챙기는 게 어찌나 기특하던지. 아이고, 그 아이가 벌써 이렇게 큰 거야? 저는 참았던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세월이 그렇게 흘렀는데도 저를 기억해 주신다는 게 그저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민정이 할머니는 고요히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얼굴은 많이 수척해졌고 예전처럼 맑은 미소를 띠긴 어려워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생각해보니 민정이의 미소는 할머니를 참 많이 닮아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지친 숨을 고르며 천천히 이야기를 꺼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지역사회에서 따뜻한 사람으로 통했습니다. 남편과 사별한 뒤 혼자 아들을 키우면서도 항상 남을 먼저 살폈고 생활은 넉넉치 않았지만 꾸준히 지역 복지시설과 고아원 양로원 등에 후원하고 주말마다 도시락을 싸서 어려운 이웃에게 배달하곤 했어요. 그리고 특히 고아원에는 시간이 될 때마다 직접 찾아와 아이들 손도 잡아주고 말벗도 대어줬던 그런 분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바로 그중 한 명이었던 거죠. 그런데 모든 것이 무너진 건 몇 년 전 일이었습니다. 유일한 아들 부부가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난 겁니다. 갑작스럽고 처참한 사고였습니다. 어린 민정만이 간신히 살아남았다고 했어요. 게다가 사고 전부터 아들이 운영하던 작은 제조업체가 불황을 겪으며 빚을 내 버텨왔던 탓에 사고 이후 모든 빚과 채무, 심지어 보증까지 고스란히 할머니 앞으로 몰려들었습니다. 그때부터 할머니의 삶은 가파르게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남은 재산은 모두 정리해 민정이 병원비와 아들 며느리의 장례비에 썼고 남은 건 빚과 몸 약한 노인과 어린아이뿐이었습니다. 우리 아들은 말이야, 결혼을 조금 늦게 했어. 공장 하나 세워보겠다고 40 넘어서까지 혼자 지내더니 뒤늦게 좋은 사람 만나서 정착했지. 민정이도 낳고
이제 겨우 자리 잡나 싶었는데 결혼한 지 채 몇 년도 안 돼서 교통사고로 민정이만 남기고 한날 한시에 떠났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깊숙한 곳이 먹먹해졌습니다. 할머니의 행복이 얼마나 순식간에 무너졌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려웠습니다.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할머님이 고아원에 오시지 못했던 것도 혹시 그 일 때문이었던 거예요? 할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셨습니다. 그래, 아들 며느리 보내고 공장이며 집이며 다 정리해서 빚 갚고 병원비 내고 장례까지 치르고 나니까 아무것도 안 남더라. 빚덩이였던 민정이라도 살려야 하니까 나도 다시 악착같이 일했지. 허리가 아파도 손이 부르터도 민정이 분유값이라도 벌려면 어쩔 수 없었어. 근데 나이가 드니 아유, 그마저도 안 돼서 나중엔 고물이나 폐지도 주었고 말이야. 할머니가 담담히 말씀하셨지만 그간의 세월 동안 얼마나 고생하며 민정이를 키우셨을지 조금이나마 짐작이 됐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며 할머니의 몸은 점점 약해졌고 관절염에 고혈압, 당뇨까지 생기며 더는 일을 나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결국 이 좁고 허름한 무허가 주택까지 들어오게 됐고 기초수급으로 겨우 연명하며 살아야 했죠. 그리고 민정이는 고등학교를 마치자마자 바로 일터로 나섰고 식당이며 카페, 편의점, 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를 가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 민정이가 나 때문에 고생 많이 했어. 이 작고 여린 애가 나 챙긴다고 학교 다닐 때도 틈만 나면 편의점에서 일하고 주유소에서도 일했어. 근데 나한테는 항상 괜찮다고만 했지. 내가 걱정할까봐. 할머니는 민정이를 향해 힘겹게 손을 뻗으셨습니다. 내가 우리 손녀한테 참 미안해. 제대로 된 거 하나 해준 게 없는데 나 때문에 애가 늘 고생만 하네. 저는 그 말을 들으며 민정이가 제 식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일하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그 밝은 얼굴 뒤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었다는 걸 저는 조금도 몰랐습니다. 할머니는 제 얼굴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근데 말이다. 몇 달 전부터 민정이 얼굴이 조금 달라졌어. 알바하고 돌아오면 예전보다 한결 밝아졌더라고. 그래서 같이 일하는 사장님이 좋은 분이라 생각했지. 근데 그 사장님이 선한 너였을 줄은 몰랐네. 저도 할머니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할머니, 사실 저도 민정이 처음 봤을 때 웃는 얼굴이 어쩐지 낯이 익었어요. 근데 누구를 닮았는지 기억이 안 났거든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알겠어요. 할머님을 닮았더라고요. 그 환한 웃음이요. 할머니는 고개를 살짝 젖히며 웃으셨습니다.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 너무 시간이 많이 흘렀잖니. 그리고 나는 선한 네 인생에 스쳐간 사람일 뿐인데. 저는 고개를 저으며 단호히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할머니.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할머니 아니었으면 제 동생 아마 지금 이 세상에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때 병원비 내주신 거 저는 아직도 못 잊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하신 말씀 있잖아요. 세상에 아무리 차가워도 손 내미는 사람이 꼭 있을 거다는 말. 제가 힘들 때마다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아세요? 할머니는 말없이 제 손을 꼭 잡으셨고 그 따스한 온기가 손끝으로 전해졌습니다. 잠시 뒤 저는 민정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민정아, 이제 그 짐 싸지 마. 그리고 당분간 집 걱정도 하지 말고 우리 집으로 같이 가자. 민정이는 깜짝 놀라 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사장님 정말요? 말씀은 정말 감사하지만 저희가 너무 민폐를 끼치는 건 아닐까요? 저는 고개를 절레절레 저었습니다. 민폐는 무슨... 내가 너희 할머님께 얼마나 큰 은혜를 입었는지 모를 거야. 그 은혜 이제 내가 조금이라도 갚을 차례야. 그러니까 당장 필요한 것만 챙겨. 저 할머니 일어나실 수 있겠어요? 제가 부축해드릴게요. 저희 집으로 가요. 할머니는 눈을 감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셨고 민정이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민정이와 할머님을 제 집으로 모셨고 같이 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조심스러워하던 두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편안해졌습니다. 민정이는 일손이 부족한 제 식당을 아침부터 저녁까지 책임져줬고 할머님은 새벽 일찍 시장으로 향하는 제게 항상 인사를 해주셨어요. 선아야, 항상 차 조심하고 길 건널 때도 차 오는지 안 오는지 잘 살피고 건너고. 할머니, 제가 무슨 어린애도 아니고. 그렇지. 그래도 할머니나 부모들한테 자식은 항상 5살짜리 애나 다름없어. 저는 그 말을 듣고 울컥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부모님이 안 계셨기에 지금까지 살면서 그런 말을 들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할머님과 같이 살면서부터는 부모의 정을 조금이나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민정이는 여전히 밝고 성실했습니다. 무엇보다 제가 놀란 건 그렇게 어려운 형편 속에서도 공부를 손에서 놓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민정이는 퇴근하고 나면 식탁에 앉아 문제집을 펴고 인터넷 강의를 들었습니다. 알고 보니 민정이는 학업을 포기한 게 아니라 생활 때문에 잠시 접어든 상태였던 거였죠. 사장님, 지금 당장은 어려워도 저는 꼭 대학에 가고 싶어요. 할머니가 제 이름으로 저금해 두신 적금이 있었는데 형편이 어려워서 그것도 다 깨서 써버렸거든요. 그 뒤로는 다시 학비 모을 생각도 못했는데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생각 갖게 된 것도 다 사장님 덕분이에요. 정아, 하고 싶은 거 있으면 미뤄두지 마. 너 아직 어리고 뭐든지 할 수 있어.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날 이후 저는 민정이가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 독서실에 다닐 수 있도록 식당 스케줄을 조정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가 자존심 상하지 않게 자연스레 알바비도 조금 더 챙겨줬죠. 민정이는 고단한 하루를 마치고도 저녁마다 책상 앞에 앉아 꼼꼼히 공부했고 그 노력은 결국 결실을 맺었습니다. 사장님, 할머니, 저 대학 붙었어요. 진짜 붙었어요. 민정이는 울먹이며 말했고 저는 기쁜 마음에 그 아이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기적 같았고 꿈 같은 순간이었어요. 할머님도 눈시울을 붉히시며 민정이의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민정이 내 새끼가 대학을 간다고? 아휴, 그 어려운 걸 해냈구나. 장하다 장해. 그 순간 민정이뿐 아니라 저도 울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민정이가 첫 학기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채 안 돼 할머니의 건강이 급격히 나빠졌기 때문이었죠. 당뇨가 심해져 여러 합병증이 생겼고 거기에 폐렴까지 겹치면서 병원 입원과 퇴원을 반복하게 됐습니다. 하루하루 기력이 떨어지는 할머님을 보며 저와 민정이는 말없이 서로를 의지할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어느 봄날 민정이가 첫 중간고사를 치른 직후였습니다. 할머님은 조용히 평온하게 세상을 떠나셨습니다. 전날 밤 병실 침대에 누워 제 손과 민정이 손을 함께 잡으신 할머님이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씀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민정아, 나는 네가 대학 간 거 본 것만으로도 한이 없다. 앞으로는 네 인생 꼭 너답게 살아야 한다. 그리고 선아야, 네 덕에 내가 사람답게 눈 감는다.
정말 고맙다, 선아야. 그 말에 눈물이 차올라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을 꼭 잡은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일 뿐이었죠. 장례식을 마친 뒤 민정이는 홀로 주저앉아 제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제 저는 완전히 혼자네요. 엄마도 아빠도 할머니도 다 떠나셨어요. 정말 이제 아무도 없어요. 저는 민정이의 양 어깨를 감싸 안으며 말했습니다. 아니야, 민정아, 네가 왜 혼자야? 나는 지금까지도 네 옆에 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야. 내가 가족이 되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날 이후 민정이는 다시 마음을 다잡고 공부에 매진했고 알바도 계속 병행하며 학업을 성실히 이어갔습니다. 졸업할 쯤엔 좋은 성적 덕에 교수님 추천으로 한 대기업의 사회공헌팀 인턴 자리를 얻게 되었죠. 인턴 생활을 시작한 민정이는 처음엔 긴장된 눈치였지만 업무에 적응하면서 점점 본인의 장점을 드러내기 시작한 듯 했습니다. 밝고 성실하다는 평이 자자했고 결국 1년이 채 되지 않아 정규직으로 채용되었어요. 민정아, 정규직 된 거 축하해. 나는 네가 잘해낼 줄 알았어. 일이 힘들진 않아? 재밌어? 힘들긴 해도 재밌어요. 사람들도 좋고 배울 것도 많고요. 근데 가끔은 사장님이랑 식당에서 같이 일하던 때가 더 좋았던 것 같아요. 매일같이 반찬 만들면서 수다 떨고 동네 어르신들이랑 인사 나누고 그때 저한테 진짜 가족이 생긴 느낌이었거든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근데 말이야, 민정이 너 언제까지 나한테 사장님이라고 부를 거야? 식당에서 일하는 것도 아닌데 말이야. 앞으로는 그냥 이모라고 불러. 민정이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정말요? 그래도 돼요? 그럼 앞으로는 선아 이모라고 부를게요. 그 이후로 우리 사이는 더없이 가까워졌습니다. 이모와 조카처럼 서로의 하루를 챙기고 걱정하며 살고 있죠. 민정이는 회사를 다니며 돈을 벌기 시작하자 자신의 할머니가 그랬던 것처럼 봉사단체에 가입해서 어려운 이웃을 돕기 시작했어요. 선아 이모 저요. 이제는 누구한테 받은 걸 조금씩이라도 돌려주면서 살고 싶어요. 어릴 때 저한테 손 내밀어 준 사람이 이모였잖아요. 저도 이모 같은 사람이 되고 싶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나올 뻔했지만 꼭 참았습니다. 그리고 또 몇 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저는 여전히 민정이와 함께 살고 있고요. 그 아이는 어엿한 사회인이 되어 자신의 길을 성실하게 걷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시간이 나면 식당에 나와 제 일을 도와주기도 하죠. 단골 손님들 역시 민정이를 보면 가게에 마스코트가 나왔다면서 반가워합니다. 저는 민정이를 보며 종종 이런 생각이 듭니다. 사람은 누군가에게 따뜻한 기억으로 남는 것만으로도 삶의 한쪽을 다 채울 수 있다고요. 민정이와 저는 그렇게 서로에게 남겨진 가족이 되었고 서로의 삶을 지켜주는 또 하나의 울타리가 되어 오늘도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밌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